이류 회사의 할인 종목 유형. 이류 회사는 주요 산업에서 선두적인 위치가 아닌 회사를 의미한다. 이 회사들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인 경우가 많지만 비주류 부문에서는 대형 회사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주로 인식된 회사는 이류로 취급하지 않는다. 1920년대 초 강세장에서 일정한 규모를 갖추었다면 업계의 선두 자리를 지키는 회사나 기타 상장회사 사이에 뚜렷한 구분은 없었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은 중간 규모의 회사도 폭풍우를 이겨낼 만큼 강인할 뿐 아니라 덩치가 큰 회사보다 화려하게 성장할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31년과 1932년 사이에 이어진 불황은 아직 업종에서 선두에 나서지 못한 회사들의 규모나 안정성 면에서 큰 타격을 입혔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업종별로 선두 회사를 편애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이류에 남은 회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선두 기업과 비교해 볼 때 이류에 속하는 회사들의 주식은 실질적인 수익이나 자산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또한 이류 회사의 경우 가격이 심하게 하락하면 할인 종목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류 회사 주식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이유는 바로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막연한 믿음과 두려움 때문이었다. 은연중에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라고 해도 어차피 쇠락의 길을 걸을 이류 회사들의 주가치고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1929년 당시 대형 우량주, 즉 블루칩의 밝은 미래를 믿으며 아무리 높은 가격도 기꺼이 치르려고 했던 경향과 마찬가지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현실을 과장한 것으로 결국 심각한 투자상 오류로 귀결되었다. 사실 중형 상장회사는 보통의 개인 소유 기업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 결코 작지 않다. 이 회사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경제적인 불황기와 호황기 속에서 투자 자본을 토대로 수익을 벌어들이며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이와 같은 간략한 개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류 회사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2차 대전 기간과 전후 호황기는 대형 회사들보다 소형 회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 당시에는 판매 촉진 경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형 회사들이 물량 공세를 펼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판매 및 수익 마진을 증대하는 면에서도 소형 회사보다 불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46년 시장은 전쟁 전과 역전된 상황을 보여주었다. 다우존스 지수의 선도주들은 1938년 말부터 1946년까지 겨우 40% 상승한 반면 저가주들이 참여한 S&P 지수는 같은 기간 280%나 급등했다. 투기자들과 귀가 얇은 자칭 투자자들은
고평가된 가격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회사의 구주와 신주를 매수하지 못해 안달이었다. 결국 시장 중심축은 반대편으로 쏠렸다. 이전에는 단연 큰 폭의 할인 기회를 제공했던 이류 종목들이 이제는 과열되고 과대평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현상은 1961년과 1968년에 또 다른 형태로 되풀이되었다. 당시에는 1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형 회사들이 신주 공모와 전자컴퓨터 프랜차이즈 등 특정한 선호 분야의 거의 모든 회사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연히 주식시장의 침체기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주식은 이처럼 과대평가된 회사들의 주식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과소평가로 이어지기도 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이류 종목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면 투자자가 이 종목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그 종목을 매수한 투자자의 상황도 나아질 것이 없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소 복잡하다. 이류 종목을 할인 가격으로 매수한 투자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이 종목은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매수 가격에 비하여 높은 재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결국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종목 선택만 잘한다면 5년에서 7년 후에 이 이점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강세장은 저평가된 종목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강세장에는 전형적인 할인 종목의 주가가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비교적 특이사항이 없는 시장에서도 주가는 지속해서 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류 종목 주가는 정상적인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다섯째,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요인들이 환경 변화나 새로운 정책의 채택 또는 경영 방침의 변화 등으로 개선될 수 있다. 최근 중요하게 부각된 새로운 요소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변화는 비교적 큰 관심을 끌며 해당 회사의 주가는 머지않아 할인 가격 수준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이자율이 1970년보다 낮아지면서 할인 종목에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된 채권과 우선주까지 포함되었다. 현재 우리는 우량 기업들도 표면 금리를 4.5% 이하로 대폭 할인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면 금리 2.62% 만기 1986년인 AT&T 채권은 1970년에 50일 이하로 거래되었고 표면금리 4.5% 만기 1983년인 디어앤컴퍼니 채권은 62 이하에서 거래되었다. 시장 이자율이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은 조만간 이러한 시점이 할인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철도 회사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발행한 우선 주택 저당 채권을 보면 할인 채권 발행을 좀 더 전통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상황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자가 노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즉, 이 분야의 적정 가치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시장 하락은 본질적으로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분석에 기반을 둔다면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서 큰 수익을 노리는 것도 가능하다. 1948년까지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철도 채권의 경우에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한 기회는 1970년대에 들어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